32명. 누군가의 귀한 딸, 든든한 아버지였던 32개의 우주가 단 1초 만에 차가운 강물 아래로 침몰했습니다. 출근길 라디오 노래가 흐르던 평화로운 오전 7시 38분. 은빛 다리는 비명도 없이 허리를 꺾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파란색 버스와 강물 위로 흩어진 아이들의 도시락통.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붕괴했던 그날. 본 이야기는 당시의 수사 기록과 실제 증언들을 바탕으로 철저히 사실에 입각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깊이 배려하여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음을 정중히 밝힙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춰버린 듯했던 그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날의 진실과 애절한 사연들을 한데 모아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첫 장을 정중히 열어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그날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지척에 있는 한강의 윤곽조차 희미할 정도로 자욱한 물안개가 도시의 빌딩 숲과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죠. 옥수동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낡은 아파트 단지 5층. 수연이네 집 주방에는 새벽 6시가 되기도 전부터 따스한 주황색 백열등이 켜졌습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리는 딱딱딱 칼질 소리는 이 집의 하루를 알리는 가장 다정한 알람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자 어제 미리 썰어둔 분홍색 소시지가 기름을 머금으며 치익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거실로 퍼져나가며 정지해 있던 집안의 공기를 깨웁니다. 수연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아껴 먹던 반찬이었죠. 노란 계란 옷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소시지를 접시에 담아내고 어머니는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보온 도시락통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듯 수저로 꾹꾹 눌러 담은 그 무게가 꽤 묵직했습니다. 수연아, 얼른 일어나야지. 벌써 6시 반이 넘었어. 어머니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재촉의 방 안에서 이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공부에 지쳐 늘 잠이 부족했던 수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여 어제 저녁 미리 다려둔 감색. 교복 스커트와 흰 블라우스가 옷걸이에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거울을 보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를 빗으로 정성껏 빗어내렸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씨름하던 수학 정석책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책상 위 영어 단어장에는 졸음을 참으려 눌러 쓴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학교에 가면 반겨줄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수연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수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사발을 마주합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밤새 굳어있던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입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오늘 안개가 참 심하구나.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서 가거라라며 낮은 목소리로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한 우리네 가정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연은 어머니가 예쁜 꽃무늬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운동화 끈을 꼼꼼히 묶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엔 내가 노래를 부르던 갈비찜 해놓을게. 공부하느라 힘들지? 일찍 와서 같이 먹자. 진짜. 와, 엄마 최고. 알았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경쾌한 금소금과 함께 수연은 복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가려져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비극적인 운명을 가려주려는 듯 강물은 그날따라 숨을 죽인 채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 건너 서초동의 한 빌라에서 나온 직장인 박 씨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장만한 은색 승용차의 유리에 내려앉은 이슬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어제 퇴근길에 아내 몰래 사둔 어린 아들의 장난감 자동차가 예쁘게 포장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현관문을 열면 달려 나올 아이에게 건넬 생각을 하니 박 씨의 피로는 이미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프닝 곡이 흘러나왔고 그는 습관처럼 한강을 가로지르는 은빛 다리를 향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지나는 그 다리는 그에게 일상의 통로이자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달리는 희망의 길이었죠. 한편 강북도로 위를 달리는 파란색 16번 시내버스는 이미 만석을 넘어 통로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응봉동과 행당동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온 버스는 등굣길 학생들과 출근길, 직장인들의 삶의 무게를 싣고 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의 가쁜 숨소리와 체온으로 훈훈했고 유리창에는 뽀얗게 서린김 위로 누군가 장난스럽게 그린 낙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누군가는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부족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이도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안개 낀 강물을 보며 그녀는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도시락 반찬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버스는 이제 막 강변북로 진입로를 지나 거대한 은빛 철제 구조물이 즐비한 다리 입구로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믿고 의지하며 건너온 이 견고한 철강의 요새가 사실은 속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개 속에서 서서히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그 다리는 평소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철골 사이사이로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이 낳은 비극의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떠있는 30m 높이의 은빛 다리. 그곳은 이제 곧 32개의 소중한 삶을 집어삼킬 거대한 덫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적막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다리의 철골 구조물 사이를 핥히며 지나갈 때마다 다리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나지막한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불과 7시간 전인 새벽 0시 20분경 밤이슬을 맞으며 퇴근하던 개인 택시 운전사 이 씨는 은빛 다리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매끄럽게 미끄러져야 할 타이어가 갑자기 무언가에 걸린 듯 쿵하는 비명과 함께 튀어 올랐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차를 세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 다리 상판의 이음새가 성인 손바닥이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스팔트가 패인 것이 아니라 다리의 뼈대가 서로의 손을 놓치고 벌어진 절망의 틈이었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려고 합니다. 당장 조치를 해야 해요. 하지만 그 소중한 제보는 관료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을 제한했어야 할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저 졸린 눈을 비비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정밀 진단기도 거대한 크레인도 아니었습니다. 고작해야 동네 철물점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얇은 철판 몇 장과 아스팔트 포대가 전부였습니다. 작업자들은 벌어진 틈 위로 철판을 덧대고 망치질을 몇 번 했습니다. 땅땅땅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는 다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리가 아니라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장례식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아침에 출근하는 차들이 밟고 지나가면 다져지겠지. 그 안일한 확신이 수많은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한강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침 7시, 이제 서울의 동맥이라 불리는 이 다리 위로 수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정성껏 싸준 도시락 가방을 맨 학생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뜬 가장들이 탄 버스가 그 얇은 철판 위를 짓밟았습니다. 차 바퀴가 철판을 지날 때마다 텅, 텅 하며 다리 전체가 공명했습니다. 버스 안에 서 있던 사람들은 평소보다 심한 진동에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무하격으로 향하던 16번 버스 안, 수연이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가 전해지는 강한 진동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오늘 다리가 왜 이렇게 무섭게 떨리지? 수연이가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친구는 그저 다리가 낡아서 그런가 봐. 그래도 설마 무너지기야 하겠어 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다리의 발목에 해당하는 10번과 11번 교각 사이에서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톤의 무게를 지탱해야 할 강철 부품들이 90년대 특유의 부실, 용접과 부식을 견디지 못해 피로 파괴를 일으키며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설계도에는 분명히 촘촘하게 박혀 있어야 할 볼트들이 없거나 헐거워져 있었고, 그 틈으로 스며든 빗물은 강철의 심장을 녹슬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고 자랑하던 그 화려한 은빛 다리의 속살은 사실 썩어 문드러진 나무 막대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7시 30분을 넘겼습니다. 운전하던 박 씨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아침 음악에 맞춰 핸들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차 바로 앞에는 어린 학생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한 파란색 버스가 커다란 덩치를 흔들며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수천 톤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철골 구조물은 끊어지기 직전의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세상은 이 거대한 다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평화로운 아침의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그 긴박한 순간에도 다리를 지탱하던 마지막 볼트 하나가 가해지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습니다. 은빛 거인은 이제 무릎을 꿇기 직전의 상태로 마지막 1초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각, 오전 7시 38분. 서울의 시계는 여전히 평화로운 아침의 태엽을 감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아침 정보,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강의 물결은 자욱한 안개 아래에서 제 몸을 숨긴 채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16번 시내버스 안, 무하격으로 향하던 수연이는 버스 창틀에 머리를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 가방의 묵직한 무게가 물을 위해서 기분 좋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예, 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앞좌석 여학생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버스 안의 엔진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단숨에 집어삼키는 듯한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파열음이 아침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쿠궁. 그것은 단순히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톤의 강철 척추가 비틀리며 끊어지는 단발마였고, 우리가 국가의 자부심이라 믿었던 견고한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다리의 10번과 11번 교각 사이, 길이 48m에 달하는 거대한 상판이 마치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처럼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1초의 찰나, 다리 위에 있던 모든 생명은 중력을 잃었습니다. 바로 뒤를 따르던 은색 승용차의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바퀴 아래의 아스팔트는 허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는 허무하게 앞부분부터 곤두박질 쳤고 운전자가 미처 내뱉지 못한 단발 많은 것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수연이가 타고 있던 16번 버스는 잘려나간 다리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쳤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이 숨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던 그 영겁 같은 찰나의 시간. 버스는 마치 벼랑 끝에 선가냘픈 짐승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이내 텅 빈 공간으로 무게 중심을 잃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누군가의 짧고 간절한 비명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뒤집힌 채 30m 아래를 향해 추락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연이는 가방 속 도시락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꼭 같이 먹자던 갈비찜 약속, 그리고 예쁘게 싸주신 노란 소시지, 부침이 담긴 그 도시락 말입니다. 버스는 강물 위로 먼저 추락해 있던 거대한 상판 위로 지붕부터 콰직하며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강철로 된 버스 지붕은 종이장처럼 무력하게 구겨졌고 차가운 한강물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칼날처럼 날카롭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다리 위에는 간발의 차로 멈춰선 차량들이 타이어 타는 매캐한 냄새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매연을 내뿜으며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차에서 내려 앞을 보았을 때 방금까지 보이던 파란 버스의 뒷모습은 간데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오직 짙은 안개와 뼈대만 남은 채 흉측하게 삐져나온 철근들만이 허공을 향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졌어. 버스가 떨어졌어. 누군가의 처절한 절규가 안개 낀 강 위로 파들파들 떨리며 번져나갔습니다. 강물 위 추락한 상판은 이제 32명의 생명을 가둔 거대한 무덤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뒤집힌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버스는 바퀴 하나만을 하늘로 향한 채 힘없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 잃은 영혼이 마지막으로 내쉬는 가쁜 숨결처럼 말이죠. 대한민국의 심장을 잇던 그 찬란한 은빛 다리는 그렇게 단 1초 만에 지옥의 재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평화롭던 아침의 일상, 따뜻했던 도시락에 옮기는 그렇게 48m의 암흑 속으로 영원히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7시 38분에 멈췄지만 남겨진 이들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추락의 거대한 굉음이 휩쓸고 간 한강의 수면 위로 무겁고도 기괴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죽음보다 더 차가운 공포의 전조였습니다. 강물 위에 섬처럼 떠있는 콘크리트 상판 위, 거꾸로 뒤집힌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구겨진 파란색 16번 버스 안에서 가느다란 비명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것은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누군가의 든든한 아들이었을 이들이 내뱉는 마지막 생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비정한 강물은 대답 대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칼날 같은 냉기를 머금고 무섭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버스 안은 그야말로 지상의 지옥이었습니다. 뒤집힌 차체 탓에 승객들은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바닥으로 차오르는 물을 마셔야 했고 좁은 내부 공간은 부서진 좌석의 금속 뼈대와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액체가 시야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뒤틀린 철제 의자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수연이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어머니가 주방 불을 켜고 정성스레 싸주셨던 꽃무늬 보자기에 감싸진 보온 도시락 가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했던 그 도시락은 이제 차가운 강물에 젖어 기분 나쁜 무게감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옆자리에 쓰러진 친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정신 차려. 우리 나가야 해. 하지만 평소 쾌활하던 친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오르는 물소리와 기계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만이 좁은 버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리 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0.5m 차이로 멈춰 선 차량의 운전자들은 차, 문을 박차고 나와 강 아래를 내려다보며 목이 터지라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저기 버스가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어떤 운전자는 공포에 질려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던지며 강물로 뛰어들 기세로 구조대를 찾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짙은 안개를 찢으며 울려 퍼졌지만 30m 아래로 수직 낙하한 그 지옥까지 닿을 길은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그때 상판과 함께 추락했던 승용차 중 한 대에 타고 있던 젊은 의경들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찌그러진 차,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자신들도 극심한 통증에 신음하면서도 그들은 더 위태로운 버스 승객들을 향해 피 묻은 손을 뻗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갑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젊은 의경들은 차가운 강풍 속에서 주저없이 경찰복 상의를 벗어 서로의 소매를 묶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강철 파편에 살점이 찢기고 발에 유리 조각이 박히는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서 죽어가는 학생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귀신 같은 형상의 버스 잔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버스의 지붕이 수천 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눌려버린 탓에 성인 한 명이 들어갈 공간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강물을 가르며 접근했을 때 목격한 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강물 위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가방, 낱장으로 찢겨 젖어버린 영어 교과서, 그리고 누군가의 꿈을 싣고 달렸을 하얀 운동화 한 짝이 외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통은 충격으로 뚜껑이 열린 채 그 안에 정성스레 담겼던 분홍 소시지와 멸치볶음이 시커먼 기름물 위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찬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소박한 행복과 딸의 건강을 염려하던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났음을 보여주는 비극의 증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은 찌그러진 버스 틈새로 보이는 학생의 교복, 명찰과 때 묻은 실내와 가방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얘들아. 아저씨가 곧 꺼내줄게.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눈물 섞인 구조대원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안개 속에 흩어지는 사이 수련이는 서서히 감겨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늘 아침 현관문을 나서던 자신을 배웅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한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둘게. 공부하느라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일찍 들어와서 같이 먹자. 그 소중하고 평범했던 일상의 약속은 차가운 한강, 물속으로 무겁게 잠겨들었습니다. 은빛 다리 아래의 지옥은 그렇게 수많은 부모의 눈물과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꿈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이 속보로 타전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서울의 자부심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잘려 나간 다리의 흉측한 단면은 마치 거대한 거인의 팔다리가 잘려 나간 것처럼 참혹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강물 위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급파된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배를 타고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사고 그 자체보다 더 참혹하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이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며 햇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던 그 웅장한 다리의 속살은 사실 썩어 문드러진 고목나무보다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관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리의 뼈대를 이어주던 트러스의 절단면이었습니다. 강철과 강철을 단단히 고정하여 수만 톤의 하중을 버텨내야 할 용접 부위는 설계 도면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10mm 두께로 촘촘하고 깊게 메워졌어야 할 용접선은 고작 8mm도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안쪽까지 살을 채우지 않은 채 겉면만 살짝 칠해놓은 눈속임 용접이 태반이었습니다. 전문가 중 한 명은 녹슨 철근을 손으로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이건 다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덫이었군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믿기 힘든 사실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를 만들 때 사용된 철강제는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질 제품이 슬쩍 섞여 들어갔고 다리의 관절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볼트들은 손으로 돌려도 쑥 빠질 만큼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간은 볼트조차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채 지난 17년의 세월을 오로지 다리의 인내심으로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리 당국인 서울시의 태도는 지켜보는 시니어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기 수개월 전부터 상판 이음새가 벌어지고 차가 지날 때마다 흔들림이 너무 심하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책상 앞에 앉은 공무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구조적 문제는 없으니 안심하라는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벌어진 틈새를 보고도 얇은 철판 한 장을 덧대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던 그들의 안일함, 그 무책임한 손길이
결국 3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재료를 빼돌리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필수적인 공정을 생략한 어른들의 탐욕. 그 탐욕이 모여 은빛 궁전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었고 그 껍데기가 무너지는 순간 쓰러져간 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학생들과 성실한 가장들이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노신사 한 분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강물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그 배고픈 시절을 견디며 나라를 세웠단 말이냐. 이 부끄러운 놈들아. 한강의 기적이라 칭송받던 고속성장의 화려한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안전불감증이라는 괴물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콘크리트 상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 내 아이가 건너는 길은 안전할 것이라는 부모들의 믿음 자체가 저 차가운 강물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적막한 강가에 울려 퍼질 때마다 부끄러운 공화국의 민낯이 하나둘씩 기록되어 갔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차가운 물속에 잠겨버린 아이들의 도시락통이 마치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소리 없는 항변을 하는 듯했습니다. 강물 위의 비명은 잦아들었지만 지상의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의 태양은 비극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개를 걷어내고 한강을 비추었으나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앞엔 평생 거치지 않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넋이 나간 채 강변으로 달려온 어머니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수연이의 어머니는 임시 분향소에 놓인 딸의 손때 묻은 가방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토해낸 첫 마디는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수연아, 아침에 저녁 같이 먹자고 약속했잖아. 엄마가 갈비찜 해놓는다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 어머니의 통곡 소리는 한강의 매서운 강바람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 처절한 외침에 구조대원들도 취재하던 기자들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수연이의 방은 오늘 아침 그녀가 나섰던 그 상태 그대로 시간이 멈춘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씨름하던 수학 정석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 여백에는 졸려도 참자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써놓은 작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수연이가 어린 시절부터 끼고 잤던 낡은 곰. 인형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을 마중하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그 방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수연이가 즐겨 뿌리던 은은한 로션 향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이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주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부엌 한편에는 수연이를 위해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사 온 갈비용 고기가 핏물도 채 빠지지 않은 채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주방 바닥에 앉아 아침에 수연이가 엄마 최고 라며 맛있게 먹어주던 소시지 부침의 흔적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 도시락이 마지막 밥인 줄 알았으면 멸치볶음 말고 고기 반찬만 가득 채워줄 걸. 내가 왜 겨우 소시지 몇 개 싸주고 보냈을까. 자책 섞인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의 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에 서서 안개 거친 성수대교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날 무학여고의 교실은 수업종 대신 서러운 흐느낌이 가득한 눈물바다였습니다. 칠판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1교시 수업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지만 수연이가 앉아있던 창가 뒷자리는 주인을 잃은 채 하얀 국화꽃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급식 메뉴를 고민하며 깔깔대던 친구들은 차마 그 빈자리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탐욕이 쌓아 올린 그 은빛 다리는 그렇게 17 꽃다운 소녀들의 꿈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강물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시의 어둠이 깔리자 수연이네 집 거실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죽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우주가 통째로 소멸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꺾여버린 참담한 기록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도시락통은 차가운 유품함 속에 담겼고 그 안에 옹기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채 슬픈 냄새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딸의 채취가 남은 교복 상의를 품에 안고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장례의 행렬이 끝났다고 해서 비극이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떠들썩한 관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남겨진 이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지독한 삶의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식에는 사고가 나던 그날 오전 7시 38분에 건전지를 빼버린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이후 더 이상 구두끈을 묶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든든한 가장이었던 그의 어깨는 한 달 사이 눈에 띄게 굽어버렸고 칠흑 같던 머리칼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딸의 방문을 열어 수연아, 늦겠다. 얼른 일어나라고 말하려다 주인을 잃어 서늘한 공기만 감도는 침대를 보고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에게 한강은 더 이상 삶의 젖줄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는 정처 없이 강변북로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강물이 마치 딸의 비명 소리를 머금고 소용돌이 치는 것만 같아 그는 차가운 강물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수연이가 좋아하던 분홍 소시지와 노란 참외를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다 계산대 앞에서 아차, 우리 수연이가 없지 하는 깨달음이 올 때면 시장 한복판에서 장바구니를 내팽개친 채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워 고개를 돌렸고 한때 된장찌개 냄새와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오던 502호 집엔 이제 상여 나간 집 같은 정막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문신, 트라우마였습니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던 유가족들은 창문을 커튼으로 꽁꽁 싸맸습니다. 밤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면 그것이 마치 다리가 무너지는 파열음처럼 들려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속에서 아이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차가운 강물이 거실까지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수십 년간 정들었던 이웃과 집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강물이 보이지 않는 곳, 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낯선 산동네 단칸방으로 숨어들며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매일 밤 독한 술로 속을 태우다 끝내 딸의 기일을 한 달 앞두고 화병으로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의 젖은 교복 명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는 찰나였지만 그 상처는 독약처럼 유가족들의 혈관을 타고 흘러남은 생을 송두리째 마비시켰습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이야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며 고성방과 같은 약속들을 늘어놓았지만 유가족들에게 국가란 그저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하고 비정한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매년 10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어머니들은 길거리의 여고생들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저 아이들 틈에 우리 수연이가 가방을 메고 달려오진 않을까. 그 헛된 희망이 매년 가을을 잔인한 계절로 만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시계는 그렇게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1994년 그 차가운 한강 물속에서 여전히 멈춘 채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절망이 강물 위를 덮쳤을 때 그 어둠을 뚫고 나온 것은 국가의 시스템도 거창한 구조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곁에 있던 이웃의 손, 그리고 이름 모를 청년들의 숭고한 용기였습니다. 뒤집힌 16번 버스 안, 차가운 강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며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누군가는 타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추락했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젊은 의경들은 자신들도 피투성이가 된 채 찌그러진 차 문을 발로 차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뼈가 부러진 통증조차 잊은 채 오직 버스 안에서 살려달라 울부짖는 여고생들을 향해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갑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의경들은 차가운 강풍 속에서 젖은 경찰복 상의를 주저없이 벗어 서로의 소매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가냘픈 옷줄 하나에 생사를 걸고 그들은 거꾸로 처박힌 버스의 좁은 틈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강철 파편이 살점을 파고들고 기름 섞인 차가운 강물이 폐부까지 차올랐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맑은 눈망울만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힘없이 들려오는 그 한마디의 의경들은 자신의 손바닥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학생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냈습니다. 그 시각, 다리 위에서 이 참상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던 견인용 밧줄을 꺼내 다리 단면 끝까지 달려가 아래로 길게 늘어뜨렸고 인근 선착장에서 일을 하던 어부들은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모터를 돌려 안개 낀 현장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들은 평소 낚시 그물을 던지던 그 숙련된 손으로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생명들을 건져 올리며 마치 제 자식인 양 통곡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還한 이들의 사연은 지켜보는 시니어분들의 눈시울을 다시 한번 적십니다.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유리창 밖으로 튕겨나간 한 직장인 남성은 자신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물에 잠겨가는 여학생 3명의 옷자락을 붙잡아 상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훗날 그때는 무섭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딸 같은 아이들이 눈앞에서 물에 가라앉는데 못 구하면 평생 죄인으로 살 것 같았습니다. 라며 젖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생존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피 묻은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타인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살아 돌아온 그들은 이미 혈육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자신을 구해주고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다시 구조 현장으로 뛰어든 의경을 향해 꼭 다시 만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32명의 소중한 생명을 다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날 한강 위에서 보여준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곳임을 증명하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 영웅들은 훈장이나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년 10월의 그날이 오면 이름 모를 희생자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비극의 차가운 강물 위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연대는 자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소리 없는 위로가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드러난 강물 위의 잔해는 더 이상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성장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비겁한 민낯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비명 소리가 가득했던 이 비극적인 다리의 이름이 전 세계 신문, 일면과 뉴스 속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성수대교, 강북의 성수동과 강남의 압구정동을 잇던 은빛의 웅장한 다리는 그날 이후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실공사와 인재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힌 대명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선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던 거대한 강철뼈대인 트러스의 연결 부위는 빗물에 녹슬어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수만 명의 생명을 떠받치던 용접은 동네 골목의 울타리 공사보다도 허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껍데기뿐인 다리를 수만 명의 시민이 매일같이 믿고 건너게 했단 말인가. 많은 분들은 당시 뉴스 화면을 보며 가슴을 치고 내 자식이 그 버스에 타지 않았음에 안도하면서도 그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사고 이후 벌어진 어른들의 책임 회피였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다리를 완전히 철거하고 더 튼튼하게 재건설하겠다는 화려한 조감도를 발표했지만 이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떠나간 32명의 생명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로 만든 다리로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성수대교 북단, 고속화도로에 소음이 가득해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딴 섬 같은 곳에 작은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그 차가운 비석 위엔 채 피지 못한 무학여고 학생들의 이름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 손이 부르텄을 이웃들의 이름이 서글프게 새겨졌습니다. 사고를 만든 책임자들은 법정의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예산이 없었다, 관행이었다, 나 혼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유가족들의 짓물러진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32명의 목숨값이라기엔 너무나 가벼웠고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자식의 젖은 명찰을 붙잡고 땅을 치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고 이후 3년이 흐른 1997년, 성수대교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리는 다시 이어졌고 차들은 쌩쌩 달리기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의 끊어진 마음은 그 어떤 최첨단 공법으로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성수대교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가슴에 묻어야 할 32명의 고귀한 이름들이며 또 하나는 다시는 빨리빨리와 성과라는 명분 아래 생명의 가치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처절한 반성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차량이 퇴근길에 불빛을 밝히며 성수대교를 지나가지만 그 다리 아래 깊게 흐르는 한강 물은 1994년 그날의 비명 소리와 어머니들의 통곡을 기억하며 말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안개는 걷혔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느껴지는 서늘한 떨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을 묻는 매서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덧 32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빳빳하게 다려진 교복을 입고 안개 낀 다리를 건너던 수연이의 친구들은 이제 어느덧 그때의 어머니보다 더 깊은 주름을 가진 중년이 되었고 현장을 지키던 젊은 청년들은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동안 서울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끊어졌던 성수대교는 예전보다 훨씬 육중하고 단단한 철골로 무장한 채 다시 우뚝 섰고 한강변에는 그 시절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야경을 뽐내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해지고 세상이 눈을 뗄 수 없이 빨라졌다고 해서 우리 가슴 한편에 뻥 뚫려버린 그 차가운 빈 공간까지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4년 10월 21일의 그 아침, 주인에게 끝내 전해지지 못한 채 차가운 강물 속으로 흩어져 버린 노란 소시지, 두 침과 따뜻했던 밥알들. 그 젖어버린 도시락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공부하고 일찍 돌아오너라라고 빌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고 가족을 위해 새벽잠을 설친 가장의 성실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안개 속에서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뼈아픈 진리를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빨리 가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한 누군가의 진실한 용접 한 줄, 그리고 정직하게 조여진 볼트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수대교 위를 지나는 수만 대의 차량 속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 수연이가 설레는 마음으로 타고 있고 누군가의 든든한 아버지가 가족의 행복을 싣고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는 다리가 다시는 비명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아침에 싸준 도시락이 온기 그대로 사랑하는 이의 식탁에 놓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날의 비극을 화석처럼 굳게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아픈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어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히 슬픔에 적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날 억울하게 쓰러져간 32분의 넋을 달래고 다시는 이 땅의 부모들이 한강 물 앞에서 자식의 유품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는 매듭을 다시금 단단히 묶기 위함입니다. 이제 수연이의 방은 비어있고 주인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녀가 다 피우지 못한 꿈은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내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마주하신다면 가만히 곁을 둘러보십시오.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의 거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무사히 돌아와줘서 참 고맙다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범하게 흐르는 오늘의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눈물겨운 기적이며 선물인지 우리는 1994년 그 차가운 강물 앞에서 32명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마음 깊은 곳에 새겨봅니다. 차가운 강물 아래서 긴 잠에 든 32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32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씻기지 않는 응어리를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록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안전에 대한 약속을 다시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 하나하나가 모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더 단단하고 안전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해야 할 그날은 앞으로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조각들을 찾아 정성스럽게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의 품으로 무사히 귀가하시길,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